대한민국이 세계를 침묵시켰습니다. 국제 스포츠 무대였습니다. 수십 개국의 선수단이 모인 그 현장에서 전 세계 취재진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죠. 저기 좀 봐라. 저 나라는 대체 뭐가 다른 거냐? 어떻게 저게 가능한 거냐? 그 중심에 태극 마크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베테랑 기자 한 명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올림픽만 5번을 취재한 사람이었죠. 국가 홍보용 스토리에는 눈도 안 주는 냉정하기로 소문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시스템이 아니다. 저건 문화다. 아니, 저건 국격이다. 대체 그가 무엇을 본 걸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 정도였다뇨.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본능적으로 느꼈죠. 저는 20년간 수십 개국의 선수단을 취재해왔고 올림픽만 5번을 다녀왔습니다. 이 바닥의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죠. 고함이 터지고 짐이 뒤엉키고 통역이 양쪽을 오가며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게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였죠. 그게 국제 스포츠 현장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단 주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그런데 멈춰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 리허설을 마친 공연처럼 각자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고 있었죠. 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허둥대는 관계자도 언성을 높이는 스태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대체 뭡니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마테오 로마니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나 밀라노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고 지금은 국제 스포츠와 문화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저널리스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스포츠 현장을 누볐고 월드컵과 세계선수권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대회를 경험했죠. 제 철학은 단순합니다. 환호성보다 운영 방식을 봅니다. 화려한 성과보다 준비의 깊이를 기록하죠. 국가가 내세우는 홍보용 감동 스토리 따위는 처음부터 믿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관찰하고 사실만 기록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런 제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단 쪽을 한번 보시죠. 어떤 팀은 숙소 배정 문제로 관계자들끼리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팀은 장비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며 본부에 전화를 걸고 있었죠. 통역이 양쪽 사이를 오가며 진땀을 빼는 모습. 코치가 선수들에게 소리치며 동선을 정리하는 장면. 익숙한 풍경입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선수단 쪽을 보면 전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선수는 앞에서 자신의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국가는 뒤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동선이 없었습니다. 쓸데없는 지시도 들리지 않았죠.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리듬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시스템이 눈앞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였죠. 2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한 가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진짜 역량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고요. 문제가 터졌을 때 얼마나 빠르게 수습하느냐가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진짜 역량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는 것.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강한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왜 한국만 이렇게 다른 걸까요? 같은 대회, 같은 현장, 같은 조건인데 왜 한국 선수단 주변만 이렇게 고요하면서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걸까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믿기 어려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밥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무엇을 먹을지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먹을지 고민하는 모습도 없었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자연스럽게 향했고 거기에는 정해진 온도의 음식이 이미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이 놓여 있었죠. 따뜻하게
완벽하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나라는 선수의 컨디션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는구나. 사소한 것 하나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저는 그 도시락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단의 식사 풍경을 떠올려 봤습니다. 대부분은 현지 케이터링 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거나 선수촌 구내 식당을 이용하죠. 메뉴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참고 먹거나 근처 식당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컨디션 관리의 기본인 식사조차 개인의 몫인 겁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선수들 앞에 놓인 도시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밥이 있었고 국이 있었고 반찬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성이 느껴졌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온도였습니다. 밥은 따뜻했고 국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외 현장에서 그것도 수십 명의 선수단 전체에게 따뜻한 한식을 제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저는 주변 스태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 음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식재료로 현지에서 조리한다고요. 선수들의 컨디션과 입맛을 고려해서 메뉴를 구성하고 영양사가 상주하며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었죠. 선수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낯선 음식에 적응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게,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뒤에서 모든 걸 설계해 놓은 겁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식사 때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뭘 먹을까? 어디서 먹을까? 이거 괜찮을까?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피로가 됩니다. 집중력을 갉아먹죠. 특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는 이런 사소한 스트레스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었으니까. 저는 문득 한국 사람들의 인사말이 떠올랐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여러 한국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안부를 물을 때 꼭 이렇게 말하더군요. 밥 먹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안부를 물으면서 밥 얘기를 하는 걸까?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겠거니 하고 넘겼었죠. 그런데 이 현장을 보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었고 안녕을 묻는 언어였죠. 밥을 챙긴다는 건 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수들에게 밥을 챙기는 겁니다. 그냥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죠. 저는 이 문화가 스포츠 현장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표정을 관찰해 봤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이 훨씬 적었습니다. 얼굴에 여유가 있었죠. 낯선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덜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안점은 이미 제공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자신이 무엇을 걱정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걱정할 일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숙소도 이동도 식사도 모든 게 알아서 준비돼 있었습니다. 선수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됐습니다. 경기.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까지 준비해 둔 걸까? 밥 하나에도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다른 부분은 어떨까?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또 다른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선수단 뒤쪽으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인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거나 선수들 옆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조용히 뒤에서 무언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 물러났습니다. 저는 이 광경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제가 취재해온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반대였거든요. 관계자들은 선수들 옆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성과가 나오면 함께 사진을 찍고 인터뷰에 동석하고 자신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하죠. 국가의 지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반대였습니다. 국가는 철저하게 뒤에 있었습니다. 선수가 앞에서 빛나고 국가는 그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고 있었죠. 꿈을 가로채려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조용함이 가장 고급스러운 힘이라고 느꼈습니다. 진짜 강한 국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을 뿐이죠. 한국은 정확히 그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선수단 주변만 봐서는 한국의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하우스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한국이 국제대회 기간 동안 운영하는 일종의 문화 홍보 공간입니다. 각국이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건 흔한 일이죠. 저도 여러 나라의 하우스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국가 홍보관은 비슷비슷하거든요. 화려한 전시물을 진열해 놓고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사진 촬영에 응해주고 기념품을 나눠주는 식이죠.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지 진짜 그 나라를 느끼게 해주는 공간은 아니었죠. 그런데 코리아 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첫인상이었죠. 들어서자마자 눈을 압도하는 거대한 설치물도 귀를 자극하는 시끄러운 음악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공간 전체가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강요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스태프들은 필요할 때만 조용히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 코너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의 일상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았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홍보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그 자체였죠. K-pop, 드라마, 영화,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류라는 단어는 이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 그게 철저하게 기획된 마케팅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대 기획사들이 만들어낸 상품,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국가 프로젝트라고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 제가 본 건 화려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죠. 방문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 이게 한국의 진짜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한류는 기획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에서 나온 것이었죠.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 그게 자연스럽게 콘텐츠에 녹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끌리는 거였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코리아 하우스 한쪽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수많은 나라를 취재해 왔습니다. 국가 브랜딩이라는 걸 잘한다고 평가받는 나라들도 많이 봤죠. 그런데 대부분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려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광고와 홍보를 통해 그걸 전 세계에 뿌리는 식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었죠. 국민들의 일상 속에 이미 그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었고 그게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온 겁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걸 보여주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진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다시 선수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 본 것들이 선수단 운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선수들을 대하는 스태프들의 태도가 코리아 하우스에서 본 그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미리 파악해서 준비해두고 선수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제공하고 그러면서도 절대 과하게 나서지 않았죠. 선수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건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문화가 된 거죠.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의 이 시스템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 전체에 축적되어 온 문화와 태도가 자연스럽게 시스템으로 구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게 작동하는 거죠.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한국에 호감을 느끼는가? 왜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하게 되는가? 이 현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한국을 신뢰하는가? 저는 이 질문을 안고 현장을 더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시스템이 좋은 나라는 많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 느껴지는 건 뭔가 달랐습니다. 효율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한국 선수단 주변을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상호작용, 관계자들의 움직임, 사소한 대화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결과를 요구하기 전에
조건을 먼저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수들에게 성과를 기대합니다. 메달을 따오라. 좋은 성적을 내라. 국위 선양을 해라. 당연한 얘기죠. 국가가 지원을 하는 이유가 결국 성과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기대가 선수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은 해줄 테니 성과를 내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순서가 달랐습니다.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걱정거리를 모두 제거해줬죠. 밥을 챙기고 숙소를 정비하고 이동 동선을 최적화하고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경기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결과를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저는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한국 선수 한 명이 경기를 앞두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코치가 다가가서 집중하라고, 긴장 풀라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했을 겁니다. 흔한 풍경이죠. 그런데 한국 스태프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뭔가를 건넸습니다. 멀리서 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따뜻한 음료인 것 같았습니다. 선수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스테븐은 등을 가볍게 토닥이고 물러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줬죠. 네가 긴장하고 있다는 거 안다. 괜찮다. 우리가 옆에 있다. 따뜻한 거 마시고 편하게 준비해. 말 한마디 없이 그 모든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국 문화의 핵심을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데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랑한다, 걱정된다, 응원한다고 말하는 대신 밥을 챙기고 따뜻한 걸 건네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두는 식으로요. 그래서 도시락이 그냥 도시락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문득 제가 취재했던 다른 나라들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나라는 선수가 성적이 좋지 않으면 바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가가 이만큼 지원해줬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냐는 식이었죠. 또 어떤 나라는 선수 개인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지원은 충분히 했으니 결과가 안 좋으면 네 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수단 전체에 흐르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은 있었지만 압박감은 적었죠. 선수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량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선수를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성과를 내야 하는 기계가 아니라 컨디션이 있고 감정이 있고 불안도 느끼는 한 명의 인간으로요. 그래서 먼저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안정된 상태에서 경기에 나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태도가 신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선수들은 국가가 자신을 도구로 보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챙기고 있다는 걸 알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생깁니다. 그 신뢰가 경기력으로 이어지고요. 저는 이 원리가 선수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호감을 느끼는 겁니다. 한국과 접촉한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건 홍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스포츠 지원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각국의 스포츠 담당자들, 기자들, 때로는 선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죠.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를 자주 듣게 됐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다르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칭찬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궁금해졌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대한체육회 산하에 선수촌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태릉선수촌과 진천선수촌이 대표적이죠.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훈련시설 정도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선수촌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훈련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숙소, 식당, 의료시설, 재활센터, 스포츠과학연구소까지 모든 게 한 곳에 집약되어 있었죠. 선수들은 이곳에서 먹고, 자고, 훈련하고, 출려받고, 회복합니다. 외부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저는 유럽의 상황과 비교해 봤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수들이 각자의 클럽에서 훈련합니다. 국가대표로 소집되면 일정 기간 동안 함께 모여서 훈련하지만 한국처럼 상시 운영되는 국가 차원의 선수촌은 드뭅니다. 선수 개인이 알아서 컨디션을 관리하고 부상을 당하면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한국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스포츠 과학의 적용이었습니다. 한국은 대한체육회 산하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영양관리와 심리상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죠. 경기력 향상을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역사가 궁금해졌습니다. 알아보니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 시스템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것이었습니다. 1966년에 태릉 선수촌이 처음 문을 열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죠. 잔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듬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올림픽 역대 금메달 순위에서 세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같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시스템의 힘입니다. 저는 문득 한국이 스포츠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반세기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강국이 됐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성장 말입니다. 스포츠에서 보이는 이 시스템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 대충 하는 법이 없죠.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최고가 되자. 이런 마인드가 국가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수촌도 그냥 훈련시설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시설로 만들어버린 거죠.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진심이었습니다. 스포츠에 대해서, 선수들에 대해서, 국가의 위상에 대해서 말로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수십 년간 일관되게 밀어붙여온 겁니다.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보여주는 성과는 이 모든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그 조용하고 완벽한 움직임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죠. 반세기에 걸친 투자와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만난 각국의 기자들,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한국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었죠. 그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스포츠만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K-팝 얘기, 드라마 얘기, 한국 음식 얘기로 이어졌습니다. 한 영국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딸이 한국 아이돌에 완전히 빠져 있다고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난리라고 했죠. 독일에서 온 관계자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고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로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를 찾아보는 게 습관이 됐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한국 문화의 인기는 대단했죠. 로마 거리에서 한국 음식점을 찾는 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은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고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풍경입니다. 저는 이 현상의 본질이 궁금해졌습니다. 한류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흐름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어떻게 인구 5천만의 동아시아 국가가 전 세계 문화시장을 휩쓸게 된 걸까요? 정부가 뒤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걸까요? 치밀하게 계산된 국가 전략의 결과일까요? 저는 이번 현장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 봤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과시하지 않는 홍보, 강요하지 않는 친절,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문화. 그게 한류의 본질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을 뿐이죠. 자신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상 속의 정성, 그걸 콘텐츠에 담아서 세상에 내놓았을 뿐입니다. 선택은 전 세계 사람들의 몫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국 콘텐츠의 특징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K-팝 뮤직비디오를 보면 디테일에 감탄하게 됩니다. 안무 하나, 의상 하나, 조명 하나까지 엄청난 공을 들인 게 느껴지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 스토리텔링의 깊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인물들의 감정선이 섬세하고
복선이 치밀하게 깔려 있죠. 대충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스포츠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최고가 되자. 그 마인드가 문화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청자를 그냥 소비자로 보는 게 아니라 감동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 진심이 화면을 통해 전달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죠. 가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류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건 그게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갈수록 더 커지고 있죠. K-팝 그룹들은 전 세계 스타디움을 매진시키고 한국 드라마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를 휩쓸었고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비영어권 영화 최초의 작품상 수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저력이 마침내 폭발한 것뿐이었죠. 저는 현장에서 만난 한국 스태프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 맡은 바를 완벽하게 해내겠다는 의지,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뒤에서 움직이는 절제력. 이게 한국 사람들의 기본값인 것 같았습니다. 문화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은 건 결국 한국 사람들이 가진 이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과시하지 않는 것. 이게 콘텐츠에 스며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스포츠든 문화든 산업이든 모든 분야에서 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죠. 그 원리의 핵심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태도와 문화가 모든 성과의 뿌리였던 겁니다. 저는 이 발견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나라를 취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의 기준이 생겼죠. 어떤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인지, 어떤 나라가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인지 구분하는 눈이 생긴 겁니다. 화려한 수사와 홍보에 속지 않게 됐고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게 됐죠. 제 기준은 단순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나라의 진짜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의 대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탈리아에 있었죠. 유럽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호는 넘쳐났고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정부는 우왕좌왕했죠. 그때 한국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가 봉쇄에 들어갈 때 한국은 봉쇄 없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신속한 검사 시스템, 체계적인 역학조사, 투명한 정보 공개. 이게 가능한 나라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유럽의 기자들 사이에서 한국 모델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그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서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위기가 터졌을 때 허둥대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제가 본 것도 똑같았습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 두는 것.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흘러가는 것. 한국식 시스템의 핵심이었죠. 두 번째 기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저는 한국 선수단에서 흥미로운 장면에 목격했습니다.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 대한 대우였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뒷전입니다. 언론의 관심도 적고 지원도 인기 종목에 비해 부족하죠. 메달을 딸 가능성이 낮으니까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비인기 종목 선수들도 똑같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숙소, 같은 식사, 같은 스태프의 관리를 받고 차별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기 종목이든 비인기 종목이든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라는 점에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당연히 가능성 높은 곳에 집중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 합리적 계산을 넘어서
모든 선수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효율성보다 사람을 우선시한 거죠. 저는 이 태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치관을 봤습니다. 세 번째 기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건 제가 이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입니다. 한국 관계자들은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죠. 선수들이 없을 때도 준비물을 꼼꼼히 점검했고, 언론이 없는 곳에서도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잘하는 건 연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똑같이 하는 게 진짜 실력이죠. 한국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봐왔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았죠. 홍보는 요란한데 실제로는 엉망인 나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홍보용 감동 스토리를 믿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겉과 속이 같았습니다. 홍보하는 것과 실제가 일치했죠. 아니, 오히려 실제가 홍보보다 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체계적이고 더 세심하고 더 진정성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를 편들거나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팩트를 기반으로 관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보는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했습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취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짚어봤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 한국 선수단 주변을 감싸고 있던 그 고요하면서도 완벽한 흐름, 도시락에서 발견한 국가의 진심, 코리아 하우스에서 느꼈던 자연스러운 문화의 힘, 모든 장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기사를 써왔지만 이번처럼 고민된 적은 드물었죠. 어떻게 써야 이 경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떤 단어를 써야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가장 솔직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느낀 그대로, 본 그대로 쓰기로요.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되 제가 목격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장면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특별한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이벤트로 눈길을 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최고의 기준으로 준비해두고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했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작동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목격한 장면들을 하나씩 기록했죠. 선수단의 조용하고 체계적인 움직임, 따뜻한 한식 도시락에 담긴 국가의 세심함,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관계자들의 모습, 코리아 하우스에서 느낀 자연스러운 문화의 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썼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봐야 한다. 메달 숫자나 순위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시스템과 태도를 봐야 한다. 거기에 한국의 진짜 힘이 있다. 저는 이 문장이 칭찬이 아니라 사실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정직하게 기록했을 뿐이었죠.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떠오르는 나라도 봤고 저물어가는 나라도 갔죠.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나라도 있었고 오래도록 꾸준히 성장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제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려한 것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에 집중합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스템을 꾸준히 다듬어갑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한국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밥 한 끼를 챙기는 것에서부터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까지 모든 영역에서 같은 원칙이 작동하고 있었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조건을 먼저 만들어주고 결과는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 이게 한국식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겁니다. 단기적인 부침은 있을 수 있죠. 어떤 나라든 어려운 시기는 겪게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기본이 탄탄한 나라는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국가의 진짜 힘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 화려한 성과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노력과 시스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 한국은 그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마테오 로마니입니다. 국가 홍보용 감동 스토리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홍보용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제가 목격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이탈리아 기자 마테오 로마니는 20년간 국가 홍보용 감동 스토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 선수단의 현장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건 이랬습니다. 선수단 주변에는 고함도, 혼란도, 허둥대는 관계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따뜻한 한식 도시락이 정해진 시간에 제공됐고, 국가는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은 1966년 태릉 선수촌 개설 이후 반세기 넘게 다듬어져 왔습니다. 한국 스포츠 정책과학원에서는 선수별 맞춤 훈련과 영양관리, 심리 상담까지 지원하고 있죠. 인구 5천만 국가가 올림픽 역대 금메달 순위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는 건 이 시스템의 힘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K-팝의 글로벌 열풍,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드라마. 이 모든 건 철저한 준비와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마테오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장면을 만들지 않는다. 특별한 기준으로 움직일 뿐이라고요. 저도 이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외국인 눈에는 대단해 보인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밥 챙기는 문화, 묵묵히 뒤에서 지원하는 태도,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는 마인드. 이게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뿌듯해지는 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대한민국 화이팅! 함께해요. 감사합니다.